네, 지금부터 볼 거는 발표하고 이제 연설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표하고 연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발표가 결국 연설이 결국 청자, 청중, 요 청자와 청중을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화법 상황 여러 가지 화법 상황들이 다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대 4 대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명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상호 소통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일방적인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니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냐? 바로 어떤 질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요거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청중이나 청자를 고려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일일이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해야 되는 수업 같은 경우다, 혹은 이제 어떤 공식적인 뭐 학술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진행이나 아니면은 발표를 맡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대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요. 너무 대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대본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인지도식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서의 어떤 큰 표본 같은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휴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좀 쉬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혹은 이제 적절한 제스처, 그러니까 이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들, 다 일일이 계획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청각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PPT 같은 것들을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준비를 정확하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청중과 청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발표를 계획하고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발표의 목적부터 볼게요. 발표의 목적은 결국 정보 전달 혹은 설득이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자는 청자가 자신이 전달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발표가 1대 다, 예를 들어서 1대 50명이야. 그럼 이 50명을 전부 다 정보를 온전하게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완전 설득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50명을 전부 다 하는 거. 그러면 최대한 여기 공통적인 분모가 여기 있는 청중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달하며 온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지향적 행위라고 해요. 이 모든 거를 청자지향적 행위라고 한다. 청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의 내용을 구성해야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청자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는 아주 훌륭하죠. 유독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정도를 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니야.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컴퓨터 기술이 얼만큼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이 흥미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는 진짜 단순한 어떤 역사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은 재미없겠죠.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전문성이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컴퓨터 기술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무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할 때는 컴퓨터 기술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을 어떤 시각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흥미롭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화자는 청자가 흥미를 가지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집중해서 듣지 않겠죠?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런 부분들 청자 지향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관심이 없을 때에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으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발표 내용을 정한 후에는 발표 주제에 대한 청자의 사전 지식 정도를 점검하고 청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청자가 예를 들어서 발표 주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태도를 확신하도록 표현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자일 때는 시선을 끈다는 겁니다. 관심을 유발하고요. 관심은 있으나 부정적 태도다. 긍정적 인상 심어주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자일 때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가장 적절한 도입부가 무엇인지 저거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 끌기나 관심 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거고요. 긍정적인 인상 심어주기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 청자일 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 행동 지침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자와 동일한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도 저와 이런 식으로 공감을 유도해 내는 거죠. 그래서 세부 관심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것에도 관심이 많은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발표자가 청자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조건 보세요. 고등학생이 모교인 중학교에 방문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죠. 뭡니까? 유독 관심을 가질 법한 학생부 종합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급식이 정말 맛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청자의 흥미를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어, 청자의 흥미를 굉장히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교내 발표 대회에요.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자신 생각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어, 또한 우리 주변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여러분도 손수건은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결국 자신의 생각이 손수건 사용하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손수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이런 손수건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시큰둥하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손수건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필요한 요소들을 꼭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뭐다? 나무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들에게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말할까 하는데 어때요? 하고 후배들의 대답을 듣고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건 뭡니까? 어떤 청중들의 세부 관심사, 어떤 청중들의 세부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청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초등학교 시절,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만 넘어갈게요. 어머니의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일화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는 자신의 어떤 과거, 꿈을 꿨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꿈 이야기로 이로 발표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겠죠. 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요 질문에 74%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출처가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출처, 요런 것들 하나 체크해 주시고, 요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했다,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김주윤 선생님, 김주윤 씨와 그리고 또 수십 년 만에 공부를 하신 많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사용을 하여서 여기 있는 마지막 어 요거죠. 주제죠. 주제. 발표의 주제. 뭡니까? 목적. 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역할로서의 꿈의 방향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달이 돼. 그 꿈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동물병원, 동물 호텔. 요즘은 동물 학교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 거기. 한양대 뒤쪽에 그, 무슨 애비뉴냐? 파크 애비뉴인가? 거기 보면은 엄청 크게 그 신입 원생들 모은다고 봤더니. 동물학교, 동물학교. 그래서 여튼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반려동물 장례 문화 이런 것까지. 이런 거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요 연설입니다. 연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돼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신력. 화제의 공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다양한 설득력, 설득 전략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성적 설득 전략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한테 뭐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동을 줬겠죠.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했고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동을 줬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히 뭡니까? 요거 중요하죠. 어, 표준적이고 평범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모두가 어떤 인간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다 같은 인간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얘기를 하는 바가 자신이 살아온 모습과 자신의 업적과도 이 이야기가 자신의 업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다? 높은 공신력을 얻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인간의 창조성을 얘기를 해요. 모두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대요. 요거를 그냥 함부로 아무나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이 엄청난 그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높은 공신력을 얻고 요거는 감동을 주었을 거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공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요 5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전문성, 신뢰성, 침착성, 외향성, 사회성. 요거에 대해서는 문제로 등장을 하니까 꼭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인성적 설득 전략과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을 높여서 청중의 화자의 말을 수용하도록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당연히 내용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나타내는 거고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심, 침착성은 의연한 태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당하지 않고 이거는 자신 있는 태도,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감하고 있으면 언급한다. 즉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나타낸다. 청중과 시선을. 요 각각의 요소들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요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논증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청중을 하여금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동정심, 자부심 등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화자의 주장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금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후회가 담긴 말, 흉하게 변한 메모, 가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런 것들은 더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아무리 감정의 자를 호소해도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이 역시 청중을 설득하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이게 너무 감성적이지도 않고 너무 청중들을 대충 무시하는 듯이 우월하다라는 듯이 대충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연설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좋은 설득 전략은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청주의 감성을 고려하고 청주의 감성을 자극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면서도 전달 내용의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감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각각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얘기를 해봅시다. 요 첫 번째 학생은 설득력이 있게 보여요. 그쵸? 요런 것들을 봤을 적에 어떻게 보입니까? 충분한 조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청중을 바라보며 요런 것들도 어떤 것들,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즉, 사회성을 부여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이거는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외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근거 같은 걸로 들어서 어떤 충분한 전문성 같은 것도 보이고요. 외향성과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말을 더듬거리며 얘기하고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분명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조차도 없어요. 여기 있는 3번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설득력 있는 것들을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전문성, 신뢰성, 침착성, 배향성, 사회성 등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공신력이 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신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문성, 침착성, 외향성, 사회성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전문성을 있어 열심히 모아놨거든요. 하지만 신뢰성 없고요. 침착성 없고 사회성이 없어 보입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요. 계속 이거 보면서 읽기만 하면서 어떤 의연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신뢰성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연설은 청중을 설득시키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거 공신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연설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으래요. 그럴 수 있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대요. 대학교 졸업식 연설이네요. 그랬을 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부분부터 해서 어 뭐야 어린 나이에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요런 시기가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날 뭐 할 수 있었대요? 사랑하고 있었다. 뭘?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대상을 찾아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돼서 뭡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결국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걸 아이패드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설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업적과 딱 결부되면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분히 잘 보시면서 마무리하고 우리 직보 때 볼게요. 직보 시간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